안녕하십니까 편파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리는 봉작가의 사라이브의 봉작가입니다. 매주 월요일 8시 15분 여러분의 출근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로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계시는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은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국민들한테 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시는 김봉신 수석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예. 너무 짧은데요.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하시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선출을 낙관했었는데요.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섰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결국 당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차찬 속의 태풍에 그칠지 5등급 초강력 태풍이 될지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고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선출도 있었는데요. 역시 파격적이었습니다. 총 5명의 최고위원 중 초선 의원 2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의 여성이 선출되었고요. 게다가 1위로 선출된 조수진 의원은 호남 출신입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이 영남 그리고 꼰대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단 한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를 일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떠신가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은 충분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비율을 봤을 때, 득표 비율을 봤을 때, 당원 득표 비율을 봤을 때 좀 다소 애매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다른 후보를 찍었던 당심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최고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면면을 보면 여성 조수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수진 의원은 대단히 강성 발언도 많이 했고 문제되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김재원 우리 아시다시피 친박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박이고 사실 문제되는 발언도 많이 했던 조수진 거기다가 앵커 출신의 배현진 이 정도가 나오고 또 감춰졌지만 뒤에도 말씀드린 정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 문제되는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형태의 이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바가 많은 최고위원 구성 부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찬물을 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선생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자 중심이지만 민심이 모든 민심은 아니고 이제 지지자죠. 지지자 중심이지만 민심이 이제 당심을 견인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대 교체가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세대 교체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하는 그러한 힘도 반작용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한국 정치 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될지 자,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선출될 거라고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크게 이슈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4.7 재보궐선거는 어쨌든 간에 두 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의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으니 이제 민주당의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겠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이제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분위기가 싹 반전됐어요. 자, 이번 전당대회 최종 승자는 이준석이 아니라 국민의힘 그 자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저희가 총 4가지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자, 김수현님께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한 여론 변화 추이를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준석 신임 대표의 선출의 원인에 대해 논평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배 교수님께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성님? 예. 그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게 그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 신상 이런 요건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여러 뭐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의 어떤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지하셨던 분들이 효능감 즉 그 좀 강한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달라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실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선행성, 즉 당심을 이끌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선거인단 다수가 이제 책임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인단 투표율이 이제 4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인데 보통 한 25%까지는 조직표라고 봅니다. 나머지 한 20%는 그 민심에 동조하는 바람이었다라고 본다면 조직표와 바람이 동시에 작용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선거인단에서도 상당히 다수가 물론 이제 선거인단에서 40대 37인가요? 그 정도로 해서 나경원 후보가 더 많이 얻기는 했죠. 이게 만약에 뭐 이미 이 뉴스에 나왔지만 민주당의 전대 규정으로 이게 계산이 됐다면 나경원 후보가 당선입니다. 그 당심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선거인단에서도 상당히 그 바람은 불었다. 어느 정도는 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심 조직화 조건이 미충족됐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 책임 당원의 다수는 공직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조직된 지지자, 조직된 당원들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총선이 지나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내에 책임 당원들을 조직화를 빨리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해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강박적 압박이 있었다. 강박적인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번 전대를 앞두고 도로 영남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선을 봤을 때는 세력 확장에 이제 방해되는 그런 요소가 되니 그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박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전대 슬로건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그거를 모토로 걸었단 말입니다. 이 슬로건이 이 상징성이 예정된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러한 슬로건을 놓고 나서 그러면 기존의 얼굴들을 뽑아준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땐 선거인단이라든지 지지자들에게 무언의 어떤 그 암시로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의도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러한 영향도 있었겠다. 결국은 모두 다 어떤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있던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변은 없었고 돌풍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미래가 아닌 오래된 미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김성희 말씀처럼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번 전대를 상징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아닌 누굴 뽑겠습니까? 그럼 오래된 미래인 나경원과 오래된 미래인 주호영을 뽑아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전대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 때 김무성이라든가 기존의 소두들, 소개파 보스들이 딱히 나서서 총알 맞을 생각을 안 했다. 즉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조직해서 무엇인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상영하게 되면 반대쪽도 분명히 그 반작용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자기들이 대선 후보가 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대선 후보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조직한다는 게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되게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 조직화가 안 됐고 책임당이 조직화가 안 됐으면 당연히 여론의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바깥의 여론에 대응할 기존 책임당의 그러니까 대응력이 아마 안 했거나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스피커들입니다.
정미경, 배현진, 형태, 김용태 같은 건 마찬가지지만은 스피커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도 열심히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건 결국은 총알바지일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 전대를 바라보고 보는 국민의힘 전략가들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받아하는 책임 당원들의 생각들이 녹여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자면은 이변은 없었고 이제 돌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이러한 돌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이미 그 계기는 지나간 거 아닌가요? 이미 지나가 버렸나요? 왜냐하면 네네. 뭐 지금 다른 후보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거 가지고 지금은 시기를 시기를 늦추느냐 제대로 하느냐의 이재명과 반 이재명 싸움인데 그 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그럼 박용진은 반 이재명이냐 친이재명이냐? 그러면 박용진과 그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할 틀거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완전히 판을 바꿔서 예를 들면 특정인을 미안합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자이자 검사 출신이면서 윤석열과 맞짱 뜰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어떤 판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아예 바꾸지 않는 한 자체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다. 예. 저도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네. 사실상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중요한 계기는 좀 넘어가서 박용진 말씀 주셨지만 박용진은 또 청년도 아니죠. 90년에 학교를 입학했던가 대학을 그런데 턱걸이 50대. 턱걸이. 턱걸이 50대. 예, 그렇게 보면은 여기 청년 국힘의 청년 최고위원은 90년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생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청년으로 세대 교체는 뭐라 그럴까 중요한 그 계기는 좀 나중에 주어져야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대선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세대 교체를 이뤄낼지는 좀 이렇게 관망.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만약에 이준석 태풍이 예예. 싹 쓸고 간 뒤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예. 그러니까 지금은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아까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를 제가 찍어본 거예요. 서지현 검사 같은 사람을 무리해서라도 등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들이 만들지 않는 한 예예. 그건 공상과학이죠. 그런 상태에서 계기가 되느냐. 결국은 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정도로 가지고 싸우면은 이준석 태풍을 감당해낼 수 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뭐 예.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예. 자 다른 측면에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입센 로라님 오셨네요. 교수님 그 찐팬이시죠? 아닙니다. 정 감독 찐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 주셔서. 자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전당대회 결과로 당 대표와 이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배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배현진 의원, 자 김재원 전 의원, 그다음에 정미경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요. 자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수석 최고위원회는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회는 김용태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되었는데요.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낯설어 보이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게 되는 최고위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30대가 3명이나 포진해 있고요. 당대표를 포함해서 남녀 비율이 3대 3으로 동일합니다. 출신 지역이나 활동 기반을 보더라도 분명히 영남당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원내 활동 이력이 전무하고요. 자 그리고 조수진, 배현진 의원은 여성이면서 이제 초선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몇몇만 보면 이제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자, 낡은 보수, 이제 꼰대, 영남 지역당의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어떤가요? 두 분 보시기에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예, 예. 네. 일단 저거는 정미경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죠. 정미경이요? 예, 예. 예, 예, 예. 전직 검사 출신이고 네네, 맞습니다. 전직 예, 의원입니다. 19대 예, 입니다. 19대 때 예, 했습니다. 밑에 예, 이제 예, 예. 현역은 아니고요. 현역은 지금 아마 세 분. 김재원. 예, 김재원 음, 예, 출신 김재원 배우입니다. 지역구 현역. 예, 예. 예, 예. 이게 딱 이렇게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그 세대 그러니까 사실 세대 균열, 정책 균열 구조에 있어서 세대 균열이 해소된 것처럼 보여요. 네. 또 젠더도 어떻게 기계적인 그 공정성이 딱 맞춰진 것처럼 3대 3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또 지역 안배 사실 이번 전대를 두고 가장 전 중요한 그 이미지 변신은 그 도로 영남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불쾌한 레이블링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역 정당 이미지라는 게 대선까지 간다면 좀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TK 중심에 아무래도 TK가 그렇죠. 네. 인구가 한 10%밖에 안 됩니다. PK가 15%니까 둘 다 합치면 25%거든요. 근데 수도권이 전체에서 50%를 차지하는데 도로 영남당 이미지로는 대선을 준비하기 어려울 텐데요.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서울 출신이 3명. 그렇죠? 전라북도가 1명, 강원도 1명에 경상북도 1명인데 이렇게 보면은 영남당이라고는 누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그 정치 발전, 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어떤 그 지역 균열 구조를 그 완전히 정책 균열을 완전히 해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구조 재구성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분기점을 넘어선 거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아마도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를 지도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김기현이 들어갑니다. 예. 원내대표가 들어가죠. 지금 이제 정책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김도읍 정도거나 예.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영남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눈으로 보이는 당선 결과는 실제로는 3대 3이 그 지역 안배가 깨졌다고 보지만 실제로 지도부 의미에서는 사실은 꼭 그럴 것이냐. 저는 그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략가들이 생각했던 구도는 바로 이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분명히 30대가 많고 지역이지만은 근데 여태까지 조수진이라든가 정미경 이런 사람들이 해온 발언이라든가 배현진 이런 사람들이 해온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셉니다. 어떻게 보면 극우 이미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뭐 반대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이는 내려갔고 지역도 바뀐 건 맞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의미하다고 보시는 거죠. 유의미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도부 운영 자체를 결국은 이준석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묘하다. 왜냐하면 김기현이라든가 김도읍 같은 사람을 채워놓으면은 실제로는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조금 그러면은 지금 균열 구조 재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처럼 이제 한국 이제 정치 구도가 뭐 사실은 그 민주하고 반민주 이제 보수하고 이제 진보의 이제 틀 안에서 두 세력 간의 이제 정당 정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세대, 젠더, 이제 지역의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료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당명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제 더러 이합집산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현재 이제 3당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뭐 국민의힘, 정의당 이 3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의 정체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차이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보수, 영남, 꼰대 이제 반민주로 대표되었던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체제 하에서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지도부 조금 문제도 있고요. 당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당대표께서 어떻게 나갈지는 조금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정치 정말 이제 대변혁의 시점에 서 있나요? 이준석 개인이 아닌 당대표 이준석 돌풍이 한국 정치 구조를 바꿀 태풍이 눈이 될까요? 이제 만약 이제 이준석이 내년 이제 5.18 때 이물리한 행진곡을 재창을 할까요? 그 정도의 파격이 있다면은 진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정치학을 전공하신 수석님이 하셔야죠. 예.
그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무리한 행정국부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5.18 때 저는 독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퍼포먼스는 예. 그 정도가 나오죠. 물론 이제 그 5.18 내년 5.18이면은 저게 지나간 거죠. 대선은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아마 지선을 앞두고일 텐데 그 지선에서도 뭐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게 그 사실은 이번 그 전당대회를 이긴 당선된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방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전대 결과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과거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 그 자체는 그러면 앞서 나갔을 때 과연 그 과거의 어떤 그 지역균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목이 잡힐 것이냐 아니면 그걸 돌파해 나갈 것이냐인데 저는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은 세대라든지 젠더 그 지역 기반 그 지역 기반에서 이제 호남 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5.18로 사실은 민주 반민주에 있어서 민주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 균열이라는 데에서 일종의 그 차별화 우위 요소가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쪽에서 산업화의 이미지 또 그걸 좀 더 나가면 이제 선진화라고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민주 대 반민주에서는 반민주의 이미지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이제 독재 유산을 좀 이어받았다 이런 이미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노동조합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를 좀 가지고 있던 이 이미지가 있어서 그 정의당과 같이 이제 진보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중도를 아우르는 민주 세력이 같이 해서 그 보수를 압박했던 이와 같은 구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해체될 수 있다. 민주 대 반민주로 나뉘었던 이 균열이 실제로 해체되고 그러면 민주주의의 유산을 국민의힘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차별화 우위 요소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진보냐 보수냐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당들이. 정의당 빼고는 정의당은 진보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나머지 두 당은 우리는 전체를 다 지향한다라고 해서 당에 그 뒤져보면 이쪽에서는 보수라고 나오지 않고요. 이쪽에서는 또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의 해체는 정체 재구성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들이 어느 이념을 지향한다고 한 적이 없죠. 다 자기들은 국민 전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걸 다 지향을 하죠. 그러니까 이념 정당이 아닌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지도 않았고 다만 여태까지 역사적 전통으로 봤을 때 지금 저 표처럼 대략적으로 저런 것이 아니냐. 기업 중심 뭐 이런 정도가 보수, 이념적 보수 이런 쪽이 국민의힘 계열이었고 민주당 계열이 좀 그 다른 쪽 중간 정도 자기들은 중도 진보 쪽 얘기하는 정도지만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이었느냐. 근데 이제 정의당의 포지션이 노동조합, 서민, 진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지형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문제, 그러니까 조직돼 있지 않은 어떤 이 진보적 세력에 대한 거를 받아안기 좀 주춤주춤하면서 정의당의 진보성이 공격받게 되면서 그 진보성의 공격은 결국은 세대성과 연동이 되면서 심각하게 정의당이 공격받으면서 똑같이 86세대의 꼰대로 이미지로 가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그것은 페미니즘과 연결이 돼서 확 넘어가는 상황 그것을 국민의힘의 이준석 같은 사람이 팍 받아 안아갖고 판 자체가 확 바꿔버리는 즉 결국은 민주 반민주의 그런 대의적 차별성 자체에 대한 어떤 지형의 뭉개임의 현상. 그런데 실제로는 김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내용적으로 그럴 것인가? 내용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진짜 공정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컨텐츠가 있느냐?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을 선거에서 정책으로 녹여낼 때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미지정 치료에서 확 다른 걸로 뒤집어 씌웠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두 가지가 전 공존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차별성의 소멸일지 아닐지는 판결할 것이다. 다만 확실한 거는 정의당은 정확히 포지셔닝을 해줘야 된다. 지금처럼 잡탕의 이미지는 공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이 공멸이다. 지금 정의당이 잡탕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꼰대예요. 꼰대 잡탕이고 정의당은 진보 잡탕이에요. 그 국민의힘만 자기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겠죠. 이 상황을 정확히 이 전략가들이 인식 못하면 그냥 갖다 정치 그만해라. 뭐 쓸데없이 정치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공정한 경쟁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최근 저서의 제목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부제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인데요. 자, 지난 전당대 당일 당대표 선출 후 MBN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조금 많아 보이긴 한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의 출발선에 다가설 수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선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출발선까지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노력, 그것도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여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론에 이제 오류를 포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자 보수는 수구, 수구는 반민주, 반민주는 불공정이라는 도식을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하는 말이라고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공정한 경쟁은 사실 이제 기회 평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언뜻기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이제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와 일맥상통해 보이고 공정, 평등, 정의라는 명제는 지금까지 이제 민주 세력의 정가의 이제 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보수 정당이 사라지는 건가요? 진짜 사라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이 네. 아마도 하버드 들어갈 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버드가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습니다. 소수자를 위한 입시 보장입니다. 본인이 그것의 혜택을 받았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 뭐냐면 본인이 분명히 출발선에서의 공정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노력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약자를 위한 동행이라는 게 어퍼머티브 액션입니다.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할당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 할당제든 청년 할당제든. 근데 본인은 그걸 거부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거 내내 부정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하는 말과 본인이 앞으로 내올 정책 구체적으로 당직 인선이든 뭐든 그거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토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여줄지는. 노력은 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 예. 저도 그 사실은 이 그 공정이라는 게 지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을 가진 자들의 룰이지 않습니까? 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룰이죠. 공정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도 공정한 겁니다. 공정한 룰이죠. 뭐 무기 있는 대로 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싸우겠다. 뭐 전투력만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도 죽이니까 문제인데 여튼 공정하기만 하다면 전쟁도 공정한 겁니다. 사실은 뭐 강목 들고 싸우는 것도 공정한 게임이죠. 다 같이 5명씩 나와서 강목 들고 총만 쓰지 말고 우리 뭐 패싸움 하자. 이건 공정한 거죠.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공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 뭐 봉 작가님 말씀대로 MBN 그 인터뷰에서는 평등이라는 두 글자 한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준석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사실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거의 평등을 얘기한 거나 다름없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출발선에 서기 위한 평등의 과정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 결과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공정만 이야기했던 보수 국민의힘이 이제는 평등도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면 청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많은 그 뭐랄까요 시대 가치, 이 시대의 가치, 시대 정신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등의 시간이 청년들한테는 훨씬 더 길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청년의 인생 대부분을 평등이냐 불평등이냐로 살아왔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평등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런데 공정만을 이야기하기로는 출발선에 설 수 없다. 아니 다들 출발선에 서가지고 뛰는데 나만 뭐 운동화 사신을 돈이 없어서 출발선에 설 수 없다 하면 그건 평등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공정한 룰을 들이대봤자 이 청년들한테는 열패감만 더 강화시킬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효능감이 아주 떨어지는 시스템, 정치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이제는 평등의 어떤 가치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민주 세력과의 차별화도 불가능한 비슷해지는 그죠? 동질적으로 되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결과로서의 정의는 당연한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등과 공정과 같이 얘기하는데 그 정의는 우리는 정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는 시대 가치만을 두고 그 뭡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을 했다면 평등이라는 이 가치에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외쳤다.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의 정의는 또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독점했다고 하면 이제는 인식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등, 공정, 정의라는 이 시대적 가치, 시대 인식을 같이 경쟁해 나가는 하나의 축으로서의 국민의 힘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인식상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 힘이 지향점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지향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정당으로서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인들, 네, 그러니까 재벌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형태의 여러 가지 평등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려고 할 때 지지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준석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만 기다려봐. 우리가 대권 잡고 풀어줄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야료를 부릴 수도 있는 거죠. 1년만 참아. 1년 뒤에 우리 알잖아. 우리 니네 편이야. 다만 1년 동안 좀 우리 감추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해내는 건 또 정치의 어떤 것이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준석이 얼마나 그걸 그들은 또 정치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구체성의 문제라고 좀 봐요. 이준석 대표의 이상이 과연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더 파격적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은 아니고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겠죠? 자, 보시면 구태 정치와 일단 결별을 선언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현 정부를 반독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죠. 예. 독재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이준석 신임 대표가 현실 정치에서 보여준 것이 없으니 평가하긴 이르지만 최근 언행만 보자면 사실 이제 파격 그 이상입니다. 마치 이제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향해 이제 항전을 벌일 태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은 전열을 가다듬할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 이제 이 즈음에서 어느 쪽에 이제 승리가 점쳐지시는지.
글쎄요. 이게 사실 이 가져와 주신 이 수락 연설문이죠. 여기에서 당내의 인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당 내부적인 어떤 정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됩니다. 수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야만과 결별하고 이제 화학적 통합을 이루고 자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뭡니까? 토론회 같은 것을 보면 이게 굳이 그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그 뭐 여당과 그러니까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그 뭡니까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그 야만적인 행태는 이제 결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협치의 노력으로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이 여기저기 그 뭡니까 그 연설 수락문에서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독재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 독재 어딥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다. 여당을 독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견제받지 않는 위선이라는 야만으로 변질시켰다. 아, 강하죠. 그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독재로 변질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어떻게 봅니까? 민주주의가 2016년까지를 민주주의 뭐 1.0이다. 그럼 그 이후에 2.0이다. 그러면 지금은 3.0이 될까요? 뭔가 결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짝퉁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독재로 변질된 것을 다시 바로잡겠다. 이 굉장히 강한 어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방금 그 봉 작가님은 그래서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민주주의를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구호로서 끝날 것이냐. 구호로서 끝나면 그동안 아이고 문통은 독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구호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진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면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것은 두고 봐야죠. 또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갈 것이냐 대선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도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라고 해서 중앙위가 그 뭡니까 공직 후보를 1차적으로 컷오프하는 것들을 좀 없애자. 그런 룰을 없애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준석이란 사람이 최루탄 개념 쓰고 또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네. 다수 독재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쓰는 거 보면은 이 사람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매김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신은 투사다. 자신은 반독재 투사로 갈 것이다. 그 대표다라는 개념으로서 저런 개념을 쓰는 거죠. 왜? 586들만 민주주의 투쟁했느냐? 나도 민주주의 투쟁한다. 니들이 최루탄 맞으면서 저 민주주의 투쟁한 것처럼 나도 지금 니네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전환의 개념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똑똑하죠. 유준석.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실행 예를 들면은 알바 노조 중대기업 처벌법 또한 비슷한 형태의 소수자 즉 다수의 민주주의 다수에서 지금 외면했던 즉 586이라든가 민주당 정권이 외면했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네가 실현할 수 있느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기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 결판이고 이제 질문하신 건 그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 조직적인 저항 세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예. 국민의힘 내부에 있겠죠. 근데 적어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1년은 참아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국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어차피 조직은 있는 거고 본 싸움은 3년 뒤, 2년 뒤에 국회의원의 어떤 뭐죠? 공천 부분 가지고 본격적으로 붙겠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파격 행보, 한국 정치를 이제 뿌리부터 흔들지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고요. 두 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체계 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예. PPT가 예.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상호 이제 투쟁을 할 것이다. 민주주의 대전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김수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제 구분을 보면은 사실 좋은 정치체제하고 나쁜 정치체제 구분을 합니다. 다수의 지배를 받느냐, 소수의 지배를 받느냐, 1인이 독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우정, 과두정, 이제 폭군정으로 바라보는데 그래. 예. 예, 김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대전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그 상대가 나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1인이 지배하는 경우에 군주정이 아니고 이제 참주정이로 폭군정으로 갈 것이다라고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공격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올리가키 그러니까 과두정이나 민주정이 이제 타락한 형태의 중우정 으로 얘기할 텐데 그게 실제로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뭐 민간 파쇼 얘기 있지 않습니까? 파시즘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파시즘 즉 다시 해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하지만 선전선동으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이후에 사회 일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혐오 감정, 적대시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그 공권력을 당파적으로 악용해서 그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억압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누가 더 파시즘에 가깝냐라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가 파시즘이다라고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라고 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준석이 그 결별해야 될 게 몇 개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과거에 사실은 권위주의 파시즘은 아니었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일부 유산을 받아들이고 있는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파시즘적인 요소라든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선긋기 그죠? 꼬리 자르기 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꼬리가 안 잘리면 이제 머리나 허리가 잘리니까 분명히 자르고 시작을 할 텐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또 이제 내면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지금 뭐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할 수 있느냐 권력구조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뭡니까 내각제로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임제로 갈 것이냐 또는 이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선거책에 있어서 뭡니까 그 단순 다수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민주주의를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이 돼서 아까 교수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도적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구호에서 그칠 것이냐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관심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 방지법 지금 이제 채택을 아마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정적일 때 이제 실제로 논란이 붙을 겁니다. 네가 그러면 소수자를 옹호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혐오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 찬성하지 않는 거야?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되겠죠.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있었던 형태의 다양한 검찰에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부정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너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당대표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내용적으로 결정할 때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윤석의 개인적 능력일 수도 있지만은 당내 세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시가 돼가는데요. 일단 이준석 당대표 심 당대표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소식은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6월 둘째 주 대선조사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보여드렸던 조사 결과와 같은 화면입니다. MBS 자체 조사만 바뀌었고요. MBS에서는 이제 매주 자체 조사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조사 결과는 일주일 사이의 변화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봐도 될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김수현님께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컨벤션 효과로 보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상당히 큰 파장, 그 큰 컨벤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이 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도 그 국민의힘 전대가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요 부분인데요. 불과 그 한 주 만에 4% 그 등락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두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붙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컨벤션 효과인데 이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 뭐 배 교수님 말씀처럼 당내 그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계속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그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거품이 꺼진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지금 그 지난주에는 무려 8%포인트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갔던 이걸로 회귀할 확률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배 교수님도 한 말씀. 크로스가 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원래도 돌아갈 것인가의 판단은 예.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당직 인사 음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을 먼저 방문했고 천안함 문제를 끌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천안함 쪽을 먼저 조문을 한 거죠.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슈 자체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명확한 의도로 보여지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오늘 보도된 거는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이 또 보도가 되면서 그리고 계속 윤석열 전 총장과 무슨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군부를 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군부들과 실제 당직 인선에서의 잡음을 극복할 수 있냐라고 하면 컨벤션 효과가 가는 거고 만약 극복 못하면은 다시 벌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선 주자 여론조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주요 정당 지지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예. 그 전에 네네네. 요거 또 한번 준비하신 게 설명을 좀 있으시군요. 드릴게요. 예. 예. 요게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두 가지 조사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뺄셈입니다. 단순 뺄셈이죠. 요거를 네네. 해 보면 그 두 후보가 대선 주자로서 두 인물이 어느 그 연령대를 좀 타겟팅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이런 간단한 타겟팅과 관련된 팁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JTBC 리얼미터 조사인 경우에는 이게 ARS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인물 중 누구를 해서 이제 항목 제시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층 민심에 많이 잡혀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언제입니까? 5월 달에 5월 그 셋째 주 정도 조사한 건데요. 이때 그 이재명 지사하고 많이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이죠. 그리고 보시면 자유응답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굉장히 그 지지하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그 이재명 지사와 오차범위인에서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까 그 30%가 넘었던 거하고 비교하면 좀 적었죠. 요 결과를 비교해서 곱해 보겠습니다. 즉 ARS 항목형 그리고 전화 면접 오픈형에서 두 가지 조사의 결과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곱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RS 항목형에서 나오는 연령대별 지지도하고 캐티 오픈형, 캐티는 이제 전화 면접입니다. 오픈형 조사 주관식이죠. 오픈형은 주관식 항목을 제시하지 않는 인물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요.
15.5%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 여기에서 이렇게 격차가 큰 곳에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앞으로 좀 그 침묵하고 있는 충성심이 세지 않은 그 여기 35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여기가 어떤 지금은 잠재되어 있는 지지층이 많은 그런 쪽이다. 캐시카우가 또 딴 데는 많죠. 그렇지만 이거는 잠재되어 있죠. 앞으로 이 이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이 40대이지 않겠느냐. 이재명 지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놀랍게도 ARS 항목형에서는 20대에서 상당히 두툼하게 지지도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픈형으로 물었을 때 그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또 5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ARS 버튼을 누르는 ARS 항목형에서는 50% 굉장히 그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티 오픈형에서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20대라든지 60대 이게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참 좀 타겟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적 정무적인 스탠스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타겟팅에 관련된 좀 작은 팁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40대의 저 차이는 예. 사실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렇죠. 그러겠네요. 캐티 오픈형에서는 35니까 뭐랄까 50대보다도 그 충성 유권자가 좀 낫잖아요. 비율이 네. 좀 적게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40대 중심으로 이게 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고 우리로 보면 기성세대 또 허리가 되는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가족 부양으로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미적거리고 50대가 더 높잖아요. 50대는 그 37%를 그렇죠. 가져오고 있어서 ARS 항목형하고 크게 차이가 없거나 또 약간 더 나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0대라고 하죠. 예. 20대에서는 뭐 20대의 충성도가 저렇게 낮다. 분명한 것은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제시 못 해주고 있는 예. 거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어디를 타겟팅해야 될지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어디를 예. 또 그렇죠. 확보해야 될지가 예, 또 예.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간단한 타겟팅 분석입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그렇죠. 예. 자, 앞으로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주요 정당 지지도 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평가 응답이 긍정평가 응답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평가가 많은지 김수영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BS에서도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지난주하고 없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보실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한국갤럽에서도 그 격차 변동폭은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부정 이유에서 이건 한국갤럽에서 내용 이것도 오픈 문항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30% 여기 이제 521명 중에 30%니까 상당히 두툼하게 잡히는 거죠.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코로나 그다음에 국제 외교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이 부분에 여야가 참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G7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겠고 예. 부동산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어쨌든 LH 문제라든가 지금 계속 뭐 정부 여당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예. 종부세 문제도부터 해서 결정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부정적인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수치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 30이나 다른 데는 뭐 7 뭐 이 정도인데 예, 별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는 30이면 거의 절대적으로 예. 대통령 그 국정수행 평가의 부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땅한 해법은 없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6월 둘째 주 주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정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MBS 자체조사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대선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텐데요. 해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컨벤션 효과 한동안 지속될까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짤막하게 두 분 의견 듣고
봉 작가 이사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석. 예. 결국 이제 이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게 그 뭡니까?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가장 그 높은 그 야당 국힘의 지지도를 보였다라고 YTN이 밝혔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까 뭐 배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주목도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계속 뭐 어쨌든 국민의힘 대표 토론회를 계속 하루 무게 멀다 하고 해주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에 반해서는 민주당은 뭐 12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정적인 문제만 하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횡보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들어가는 것.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정당이야 사실은 뭐 큰 차이 없이 되는 것. 유지는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의 탄력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오늘 따릉이 타고 온 것처럼 그런 식의 계속 보여주기식 청와대에도 한 분 계시죠. 그 보여주기식처럼 그 비슷한 보여주기를 계속하면서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 작가 이사 라이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